아랍에미레이트가 보름 동안 맞은 미사일과 드론의 총합이 1,500발이 넘습니다. 천궁2가 이번 전쟁에서 60여 발 이상이 소모되었고 담당해야 되는 모든 미사일과 드론 표적들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무 성공률은 100%. 근데 요격 확률은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초에 나오셨었고 거의 이제 뭐 분기에 한 번씩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더 자주 불러주시면 저희야 좋죠. 방산의 큰 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건데 그럴 앞으로. 때 다른 좋은 분도 또 많지만 이제 다른 좋은 분들이 바쁘실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기 와이스트리트 채널에서 좋은 컨텐츠로 선보이겠습니다. 박제. 항상 이게 방산이라는 게 딜레마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돼서. 근데 또 이번에도 이란 사태, 이 중동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방어책이 엄청나게 또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천궁2죠. 천궁2. 네. 특히 뭐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긴급히 막 수송기 보내가지고 실어 갔다. 그 장면은 방산 전문 기자로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방산 전문 기자로서 이러지 마세요라면서 정색을 딱 하게 되는 말이 있죠. 남의 불행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번 천궁2 사태야말로 우리 방위사업이 왜 필요하고 수출이 왜 중요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산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어니까 방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침략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방위사업이 발전했는데 그 혜택을 우리 동맹국, 우리 협력국가가 만들게 돼서 두바이 시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지켜준 게 이번 천궁2 사태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례고요. 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고. 그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좀 방위사업의 특성상 살상 무기를 수출하거나 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는데 결국 현대의 정치나 이런 데서는 구차한 이제 사상이나 이런 걸 제끼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자위적으로 이제 그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무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왜 어떻게 무엇을 했으나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천궁2는 지상에서 대공으로 쏘는 거니까 그렇죠. SAM 지대공 미사일이니까. 근데 천궁2가 저도 이거 신경을 잘 못 썼는데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것뿐만 아니라 수출된 K방산 그게 처음으로 실전에 활용된 사례라 하더라고요. 요것도 사실 네. 잘못 알려진 건데 그래요? 올해 처음 실전 데뷔라는 게 천궁2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최근에 천궁2와 함께 이제 실전 데뷔를 해서 아주 성과를 치렀던 게 있죠.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실전 기록이 2번째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필리핀에서 이슬람 반군을 공격했을 때 아주 우수한 그 성과를 보였고 그거는 필리핀 같은 땅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반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에는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최초로 FA-50을 전투 임무에 투입해서 정밀 폭격 임무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게 그 캄보디아랑 태국 간의 그 국경 분쟁이 마지막 종결되는 시점에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는 단계, 그때 투입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K방산 무기가 실전에 대비를 잘 안 하는 거 맞아요. 왜냐면 그 방산 수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죽음의 상이 막 돈 되면 무조건 판다 이런 이미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정상적인 국가에 방어적인 용도로 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보면 실전에 투입될 기회가 적은데 국경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같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방어용 무기로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K방산 무기 실전 사례 수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제 K9 자주포의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자주포까지는 뭔지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아마 시청자분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연평도 포격전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북한의 방사포 공격이 있었을 때 해병대가 훈련 중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훈련 중인 상태에서 적의 선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진지에 불이 난 상태에서 급하게 포탄을 옮기고 사격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이 되고 대응 사격이 아주 빠르게 빨랐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해외 고객들이 그 인식이 잘 되어서 그때 성공 신화가 지금 K9의 높은 성과 지금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K9이 보고 다 된 것이죠.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처음으로 실전 뭐라 해야 되나 좀 투입, 경험을 했던 게 벌써 그럼 16년 전이에요. 이거 2010년인데. 네, 그때 실전 투입이 돼서 성과를 보인 다음부터 원래 K9이 그 튀르키예 말고는 잘 안 팔리다가 그때부터 신규 소요가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K9의 그 국제시장 점유율 한 20%가 안 됐습니다. 10%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57%가 넘는 그 점유율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실전 배치가 된 무기가 한국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해가 몇 개 있는데 미국이 너무 다른 기사를 예, 봤는데 역시 방산 전문 기자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 이게 또 미국은 미국제 무기가 맨날 전쟁이 나니까 실전 투입이 항상 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국 K방산 무기들이 실전 대비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방위사업 특성,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 수출 원칙이 전쟁이 날 만한 국가한테 이제 침략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게 대해서 오해를 꼭 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만 하는데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래도 실전 투입 사례가 존재를 하고 그것도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천궁2 요게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을 이제 요격하는 천궁2인데 사실 이게 뭐 국내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수출까지 했겠으나 이게 요격 명중률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좀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요격률이 90% 이상이다. 패트리어트랑 거의 동급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첫 번째로 외신들이 제 기사를 보고 쓰다 보니까 왜곡이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랑 동급은 아니고 패트리어트가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좋다는 거는 무기 성능을 이야기했을 때 파괴력이 좋은가 아니면 더 멀리 갈 수 있는가 더 빨리 갈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패트리어트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도 높고 대응할 수 있는 표적도 많아요. 대신에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천궁2가 그러면 허접한 뭐 그냥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더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을 배치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같은 영역에 들어왔을 때 요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천궁 요격률이 93%다 96%다 자료가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저번 달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천궁2가 실전에 사용된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활약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보도가 안 돼가지고 그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제 정보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거나 수소문을 했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가 좀 가르쳐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작전 중이기도 하고 그 전쟁 무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입장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 국회의원 분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총 93%의 요격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96%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럼 뭐가 맞는 말인가 제가 다 자세히 찾아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천궁2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번 전쟁에서 60여 발 이상이 소모되었고 천궁2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미사일과 드론 표적들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임무 성공률은 100%. 근데 요격 확률은 96%.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요. 이게 조금 복잡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날아올 때 어디에 떨어질지 다 예측을 하고 계산합니다. 요거는 여의도에 떨어질지 여기는 청담동에 떨어질지. 그러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든가 바다에 떨어지면 요격 미사일의 시스템이 놔줍니다. 그 놔주는 게 4%. 그래서 시내라든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역에 있는 곳에 들어온 모든 미사일들을 천궁2가 100% 요격한 것입니다. 그럼 성공률 사실상 100%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요 수치는 뭐 엄청 뛰어난다. 그건 아니고 패트리어트와 동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패트리어트가 성능이 계속 더 좋다고 했잖아요. 스펙도 좋고 천궁2보다 요격 성능도 좋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스펙이 더 좋은 거랑 그 스펙이 좀 낮다고 해서 좀 무시받는 거랑 사실 요격 확률이 똑같으면 사실은 더 싸고 스펙이 낮은 게 훨씬 더 좋은 무기인 거죠. 최적화가 잘 됐다는 거니까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됐다. 그것이 바로 천궁2의 수출 경쟁력이자 이번에 증명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패트리어트 가격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라면서요? 네, 일단 가격이 이제 패트리어트가 40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60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패트리어트 수입할 때 한 40억 정도 들었고 중동이 60억 보유 정도, 60억 한 발에 6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데 천궁2는 어느 정도냐? 천궁2를 한국군에 납품한 가격이 한 15억 원, 수출 가격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붙으니까 한 작아도 20억 원 이하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가성비는 진짜 좋은 거네. 네. 그리고 이 가성비가 좋은 게 사실 무기한테 싸서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천궁2에 대해서 이제 운영 경험이나 실전 효과에 대해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패트리어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오는데 뭘 요격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거라든가 아니면 속도가 빠른 거를 패트리어트 쓰고 근데 속도가 빠른 미사일 말고 항상 그 이란이라든가 적이 공격할 때는 섞어 쏘기라는 걸 합니다. 속도가 빠른 거, 느린 거, 드론, 미사일, 순항 미사일, 예, 그렇죠. 자, 다양한 종류를 해야지 이게 대응하는 게 느리거든요. 격투 게임 할 때 주먹질만 하는 애랑 주먹이랑 발차기 가끔 쓰는 애랑 그 후자가 당연히 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청군투가 가격이 싸니까 모든 표적에 대해서 교전을 수행했고 모두 다 100% 요격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비싸가지고 아껴 써야 되는데 청군투는 싸니까 드론, 순항미사일은 약간 속도가 느리지만 정밀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다 요격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개한 정보고 저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요?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 미사를 말씀해 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중동이 우리나라에 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캐시카우이자 K방산의 주요 고객인 건 맞는데 엄청 까다로워요. 그냥 쉽게 사거나 그 달러가 많으니까 보고 바로 사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슈퍼카는 그냥 보고 사는데. 그렇지. 그래서 청공투에 대해서 세이즈를 열심히 했는데 그 마지막까지 계약을 미루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왜냐? 실제로 요격하는 걸 보고 사겠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 직전에 임무 수락 사격이라 해가지고 진짜 탄도미사일과 똑같은 미사일을 만든 다음에 청공투가 그걸 요격하는 것을 아랍에미레이트 담당자들이 한국에 와서 눈으로 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임무 수락 사격. 예. 말도 멋있네요, 이거는. 예. 요거는 이제 실제 미사일이랑 똑같은 표적, 그러니까 폭약만 갖추지 않은 거를 쏴가지고 그거를 요격하는 거를 실증을 했으니까 사실상 그게 실전이랑 똑같아요. K방산이 옛날에 그러니까 엄청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잖아요. 뭐 한국 무기 방산 비리가 많고 이렇게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에. 그때 반성을 해서 지금 이 그 체제는 사실 좀 안 좋게 말하면 요즘 세상에 좀 느리게 진행되는 게 있고 좋게 말하면 신뢰성과 검증, 그 다음에 그 방산 비리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무기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체크하는 시험 평가를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합니다. 무기를 개발할 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 테스트를 한 데만 3년에서 5년을 써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진짜 실전에서 잘 되는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요렇게까지 잘 테스트한 나라는 미국 아니야 선진국 정도밖에 없어요.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테스트 안 한다고 해요. 그게 우리 K방산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신기하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전 중에서도 실전에서 검증이 됐으니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은 다 받고 검증이 됐고 훨씬 더 이제 잘 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긴급하게 수송기 띄워갖고 가져간 게 16발? 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반나절이면 다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발수는 제가 말할 수는 없고 16발이 아니라는 것만 말해도 괜찮은. 나온 것만? 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거 말할 때 조심스러워요. 잡혀갈까봐. 그 본인 기사로는 다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항상 약간 숙제 검사, 담임쌤이 일기장 검사 받듯이 검사를 받고 해야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또 이렇게 취재원 다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보안 사항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극한 직업입니다. 여기 힘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수송기가 3번 왔다 갔다 왔어요. 그 3번 왔다 갔다 할 분량의 미사일이 갔다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송기가 요만한 건지 이따만한 건지는 그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75톤을 실을 수 있는 수송기가 3번 왔다 갔다. 빨리 나누기 하면 됩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이거 나누기 하면 그래서 사실상 다 말씀드린 건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지정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지에 저희 기자분들이 있고 아니면 취재하는 걸 했을 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사우디라든가 아랍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불만이 엄청납니다. 왜 엄청난가? 정치적인 거 이런 걸 다 이제 차지하고더라도 요격 미사일을 안 준다는 거예요. 패트리어트? 예. 내가 살 테니까 돈 줄게 갖다 줘 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패트리어트가 연간 생산량이 600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약간 600발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도 많은 겁니다. 600발까지 늘리겠다고 로키드 마틴 제작사가 작년에 말했어요. 연간이요? 네. 아니
요즘 같을 때 뭐 이란이 뭐 3천만 원짜리 드론 계속 날리고 하면 거의 하루에라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00발이면? 예, 참고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보름 동안 맞은 미사일과 드론의 총합이 1,500발이 넘습니다. 한 나라만 지금 6개 국가가 공격을 받았는데. 와, 그럼 패트리어트 아예 그냥 조달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00발이라는 수치도 600발을 생산하겠다는 목표치를 잡은 거지 로키드 마틴이 실제로 그걸 달성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패트리어트보다 조금 더 비싼 사드나 이런 데 가면 사드는 한 100발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해요. 1년에요? 이런 상황에서 생산을 적게 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 국가가 주문해도 늦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리턴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이 다른 아랍 국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아랍 국가 입장에서 삔또가 상하죠. 지금 막말로. 요것 때문에 사실상 대안은 중국산, 러시아산, 한국산, 유럽산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대공미사일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폭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수출을 못해요. 이런 상황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1년에 100발도 안 되는 네, 경쟁 제품이. 네. 그리고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산은 잘 되지만 예, 중국 무기를 사면 뭐 트럼프가 이놈 하겠죠. 예. 신뢰성 문제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 대공미사일 이번에 이란이 러시아 대공미사일 써서 한 대도 미국끼리 격추 못했죠. 못 맞췄다고. 네, 그래서 방산 수출 러시아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관점에서 대안이 결국에는 한국산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한국산밖에 없다고 하면 또 아랍 국가들이 속에 구렁이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함부로 쓰고 펑펑 쓰는 아랍 국가 이미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기술 개발해서 할 거니까 한국산을 싸게 주라. 안 그러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만든 걸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블러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들려면 만드세요. 뭐 이러면 안 됩니까? 그 기술자들을 통째로 이제 다 사와가지고 연봉 10배 줄게. 우리 와. 막 이렇게.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돈 싸들고 제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는데 속으로는 지금 급한 걸 알고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올해 안에 아주 미사일에 관련돼서는 방산 수출 계약 이런 건 아주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고마워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한테 원유도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 또 이러고 있으니까요. 야, 진짜 이거는 충격이네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연간 생산 목표가 600발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 거 바로 줬잖아요. 그 네. 천궁2. 네. 그러면 이거 어디 창고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쓰려고 놔뒀던 겁니까? 어떻게 금방 줘요? 요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쓰던 미사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공군한테는 신규 생산한 미사일을 보충해주는 식으로 계약을 했고 이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유도폭탄을 수출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유도폭탄이란 거는 비행기에 달아서 GPS가 달려 있어서 적을 타격하는 유도 그 미사일은 아니지만 폭탄인 게 있는데 이걸 100여 발도 이제 한국군이 쓰는 거를 돌려가지고 사우디 공군에 준 다음에 한국군한테는 신품으로 갚아주는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럼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요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네. 아니 근데 이번에 미군이 사드도 빼갔잖아요, 몇 개.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야 지금 사드도 가져갔고 지금 패트리어트 대형으로 뭐 천궁2도 많이 가져가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을까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긴 한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 의견인 걸 전제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우리나라가 요격 미사일이나 방어 미사일 이런 걸 했을 때 적의 위협 대비 100%나 80%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120%, 130% 마진을 낮춥니다.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우리 전력 지수를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런 협의를 미국이나 한국이랑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남조선 갓나라들이 우리의 역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우리 생산 수량을 조절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 듣고 몇 퍼센트 만족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정부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는 생산 수량을 늘려야 되는 숙제는 있죠. 빨리 그걸 대체해야 되는. 그러면 뭐 천궁2를 비롯해서 우리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 미사일들은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연간 뭐 몇 대 만들 수 있고 바로 납품할 수 있고. 연간 생산 수량은 다들 오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패트리어트보다는 느리지만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중만 들어오면 증산이 된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사실 미국이 사실 세계 최대 무기고이자 방산 수출 열심히 하는 나라잖아요. 네, 아직도 한국보다 방산 수출을 거의 10배 가까이 더 많이 합니다. 예. 하지만 기존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출 캐파시티가 한계가 다다라 있고 특히 소부장이 약해요. 지금 수출량에서 늘리거나 더 확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증가된 수요 보면 미국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같은 신흥 방산 수출 국가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부장에서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그 부품을 공급해 주는 것들이 그 서플라이 체인이 그 건실해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돈만 많이 준다면, 주문만 받는다면 이게 가능한 게 한국의 특징이고, 또 다른 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방산이 맥을 못 추다가 뭐 투자를 열심히 한다더니 뭐 유럽이 깨어난다더니 이러잖아요. 네. 거기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탱크 K2 전차를 예시로 한번 들면 네. K2 전차에는 뭐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대포도 달리고 뭐 장갑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창원에서 생산하고, 최종 조립하는 현대로템 공장 옆에는 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 옆에는 변속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멀리 뭐 구미까지 갔다 오면 거기서 이제 그 조준경을 가져오고 뭐 이런 식인데, 경쟁자 K2 전차의 경쟁자인 레오파르 2, 이게 독일산 탱크라고 하지만 네. 사실 공장이 유럽 내 7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 그걸 다 모아놔야지 최종 제품이 나온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무리 물류가 발달돼 있어더라도 이 생산 수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하거나 이런 게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그래서 방산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북한 상대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직접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서프라이 체인과 소부장이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수요 확대를 대응할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산과 수출 효율성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건데, 이 창원 인근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생산 거점이 이제 퍼져 있으면은 나중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험도가 좀 분산되지만, 사실 이제 북한도 창원에 그런 산단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거기부터 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뭐 방공망이 다 잘 돼 있나요? 방공망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수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니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수출을요?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좀 언급을 안 하는데, 우리가 수출할 때 그냥 수출을 완제품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천궁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천무라고 해가지고 요건 공격 무기예요. 네. 다연장 로켓포라고. 네. 그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는데 거기다가 현지 탄약 공장, 그러니까 미사일 공장을 지어줍니다. 네네네. 그리고 폴란드에도 이런 미사일 공장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호주에서는 자주포 공장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은 이렇게 하고 평시에는 전쟁 날 때는 그 공장들이 다시 한국으로 그걸 가져올 수 있게 예,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게. 우리의 후방 보급기지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공격이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좁다 보니까 생산기지를 많이 거점을 만들수록 안전하게 전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데 이게 방산 수출이 돈 때문에 이제 막 무기 판다 이렇게 그러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보한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니 왜냐면 어떤 분들은 댓글에 그런 거 있었어요. 왜 남의 나라에 우리 방산 공장을 지어주느냐. 그들이 다 기술 빼가면 어떡하게. 다 우리가 지어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의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뭐 해외에 뭐 수출 공장 지으면 매국노다 국내 산업 이렇게 하는데, 방산업의 특성상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네. 그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를 산다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 동맹을 맺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지지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지금 미국조차도 자기 혼자 군사작전을 하려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군함 보내라고 막 하다가.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장난이었다가 안 되고. 하다가.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지휘와 지원을 받는가 중요한데, 평소에 방산 수출 많이 해놓으면 이게 다 나중에 자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올 수 있고 호주에서도 올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건 아주 이제 근본적인 건데, 그 상대 미사일이 거의 뭐 수천 킬로미터 속도로 날아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정확하게 갖다 맞히느냐. 이게 뭐 플레이어처럼 뭐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날아오는 거를 거의 꼭지점 맞히듯이 하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일반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3대 기술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탐지가 중요합니다. 레이더로. 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우리 공군에서 쓰던 구형 대공미사일 레이더는 종류가 8종류에서 7종류였습니다. 좀 간단해도 3종류에서 4종류였는데,
199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것을 MFR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MFR. 멀티 펑션 레이더니까 기능이 많은 레이더겠죠. 옛날 레이더들은 기능이 다양해가지고 조준한 레이더, 탐지한 레이더, 원거리 포착한 레이더, 추적하는 레이더 몇 개나 있었는데 기능을 다 통합하니까 뭐가 좋냐. 여러 대의 레이더가 다 연동을 하면 연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세팅도 잘 안 되고 뭐 그 레이더 1번 레이더는 잡았는데 2번 레이더 놓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일단 해결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드를 바꿔놔서 탐지를 하다가 추적을 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된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사 레이더, 그 항상 방산 이야기할 때 그 A사 레이더라는 걸 그 함선, 네. 그다음에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전투기까지 항상 그걸 강조를 합니다. 요새는 탱크에도 이게 달리는데 그냥 레이더는 옛날 그 파라볼릭 안테나 해가지고 위성방송 안테나, 접시형 안테나. 접시. 예. 그게 30-40년 전 뭐 팬텀 전투기나 이럴 때 쓰던 거고 이제 F-15나 F-16 같은 경우는 플래너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원리는 똑같은데 휘어진 게 아니라 그냥 평판 레이더인 거예요. 평판 레이더. 평평한 안테나. 네, 네. 그러다가 약간 지금 쓰는 거는 OLED TV처럼 엄청나게 작은 레이더 수백 개가 하나의 레이더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예, 빛을 그 OLED TV가 그 화소 하나에다 잘 알아서 빛을 내잖아요. 네네네. 뒤에서 빔을 쏘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니까 정밀도도 높아지고 고장 났을 때 수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빔을 그 수많은 레이더가 수백 개가 하나의 레이더처럼 움직이니까 빔을 여러 군데 동시에 쏠 수가 있어요. 거의 잠자리 눈처럼 네. 여러 군데 이렇게 예. 동시에. 그리고 초점을 여러 군데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요렇기 때문에 저걸 탐지하다가 이제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는 원래는 회전을 한 번씩 합니다. 회전을 할 때 그래서 60초에 한 번 회전하면 이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요. 네네네네. 근데 아까 전에 적의 미사일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했잖아요. 1분에 60번 돌아간다는 거죠. 예, 1분에 60번 돌아가면 네. 이 레이더가 적 미사일의 위치를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엄청 빠른 미사일들은 1초에 한 번씩 정보를 업데이트해도 이게 몇백 미터 뭐 이렇게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사 레이더를 사용하면 고정된 상태에서도 계속 잡아내니까. 계속 잡아낸다. 회전하지 않고도 계속 추적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 시간에 상관없이 이게 추적할 수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기술이고 탐지. 두 번째 기술은 탐지를 했는데 못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사일 요격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사일 하는 탄도 미사일이래 가지고 속도 빠르면 한 마 7, 8, 막 10도 넘어가고 느려도 마 3 이상인데 이게 속도로 치면 우리가 국제선 여객기 타는 그 속도의 7배에서 10배 정도 속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가는 거를 이제 10분 만에 간다. 요 정도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적기를 격추할 때 걔만큼 빠르진 않아도 돼요. 대신에 방향 전환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 측추력키, DACS, 뭐 TVC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도 있는데 기술 각각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 핵심은 미사일이 빠르게 턴하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원래 로켓은 뒷공무니에서 막 화염 같은 거 뿜어내잖아요. 네. 그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해가지고 그 갑자기 급가동을 하거나 턴을 할 수 친구도 있습니다. 최소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날아갈 텐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돌린다고요? 네 돌리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그러니까 천궁2라든가 우리 ASM이나 패트리어트 그런 이런 대공 미사일들 앞부분에 특수한 로켓들이 원형으로 달려 있어요. 이게 앞에요? 앞부분에 작은 로켓들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 미사일이 돌렸을 때 적 미사일 방향을 바꾸나 이러면 우리는 요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특수한 그 로켓들이 있다. 자동차 앞바퀴 핸들로 바꾸듯이.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요거를 좀 오래된 분들은 만화 영화 많이 본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하기 편한데 제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F1 자동차가 옆에 제트 엔진 같은 게 달려가지고 드리프트 할 때 제트 엔진으로 드리프트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게 요 페니 미사일이면 네. 요 뒤에서도 방향을 바꾸고 예. 이 앞에도 로켓 같은 게 있어 칙칙 쏴주면서 네, 방향을 여기서도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반응을 해서 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기술은 히트킬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기술인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적을 엄청 정밀하게 이제 그 포착해가지고 명중한다 했잖아요. 네. 이 히트킬이라는 건 직접 충돌 방식입니다. 때려박는 거죠. 예. 근데 이 직접 충돌이라는 게 약간 또 이제 기술적 오해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미사일과 미사일이 충돌을 하는 건 아닌데
미사일이 100m 안에 들어가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네. 미사일에 있는 탄두가 운동에너지 파괴력이 제일 좋은 타이밍에서 근처에서 초근접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은 이 무식하게 폭약을 많이 실어가지고 폭약이 많이 실어 터지면 폭발 반경이 클 거 아닙니까? 넓게 터지게. 예,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잘 안 터져요. 그래서 확실하게 터트리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 금속 파편들을 터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투키 기술. 요 3대 기술이 대공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돌시켜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거의 근처까지 최대한 가서 네. 파편을 터뜨리는 거예요. 무조건 미사일을 부러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기하다. 이걸 참 이야기로만 들어도 사실 이거는 왜 중동 지역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뭐 이스라엘 간 이란 서로 이제 뭐 미사일 주고받을 때도 그렇고 요격한 장면들 밤에 사람들이 영상 찍은 거 보면 공중에서 그냥 터지는 것만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었는데 일단 어떤 그림인지는 이제는 좀 네. 알 수 있겠네요. 그렇게 터질 때 이 세 가지 기술들이 적용돼서 터지는 거죠. 그것도 순식간에.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또 왜 천궁2는 패트리어트랑 다르게 콜드 런칭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아예 쏠 때부터 푹 하면서 날아가는 거고 천궁2는 퐁 하고 날아가서 위에서 불 붙여서 푹 하고 날아가는 거고 이게 좀 실제 운용할 때의 장단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요것도 사실 재미난 비사들이 많은 기술입니다. 네. 뒷이야기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김윤석 기자님이. 그래도 이제 뒷이야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풀어보는데 이 콜드 런칭이라는 기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사일 발사 포대를 만들 때 그 안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 안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네.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간을 확보해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의 입장에선 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되지? 얘는 안정 반경이 100m니까 100m 공터가 있는 데를 찾아보면 거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다. 그런데 100m 공터가 필요한 대신에 40에서 50m, 그러니까 뭐 짧으면 30m 공터만 있어도 발사가 가능한 게 우리 천궁의 장점입니다. 그게 안전 반경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화염이 너무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 취재할 때 한 500m 밖에서도 뜨거워요. 그래요. 약간 이게 오버를 한 거긴 한데 미사일 같은 거 쏠 때. 네, 좀 여기가 느껴져요. 그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천궁이 이걸 도입하게 된 것도 사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 아까 전에 천궁은 그래서 30m, 50m 이 정도 공터만 있으면 발사대를 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게 러시아에서 온 기술입니다. 콜드 런칭 기술이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는 그럼 왜 이런 기술을 선택했냐? 기본적으로 러시아랑 미국은 그 무기 개발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자기가 공격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요. 제공권을 가진 상태에서 전쟁을 하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미국 소련 무기, 그러니까 구소련제 무기는 미국이 공군이 너무 강하니까 대공 미사일도 내가 살아남으려면 공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궁리하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m 공터가 필요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게쯤에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구나 짐작이 하기 쉬운데 공터가 30m만 필요하게 되면 그러면 30m 공터는 이 도시에 엄청 많은 거예요. 지역에 찾기가 더 힘들죠. 그리고 안전한 것도 있고 빨리 철수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실용적인 것들이 또 러시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랑 기술 협력을 해서 요걸 그 천궁2에 적용을 했습니다. 재미나네요. 이것도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또 주변 반경도 좁은 땅에서도 주변에 다른 아군들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드론까지도 다 지금 요격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드론도 보면은 또 종류도 많고 물론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은 패트리어트 60억짜리 쏘는 것보다 15억짜리 쏘는 거 뭐 한 20억짜리 쏘는 게 더 낫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 작은 드론도 다 탐지하고 똑같이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시험평가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외국의 외신으로 보도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천궁2가 어떤 시험을 겪었냐 그 탄도탄 요격 시험도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순항미사일 초저고도 표적 추적 능력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게 날아오는 예, 것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낮게 날아온 고도가 무려 10여 미터. 10m면 웬만한 건물보다 낮게 날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액션 영화에서 헬기가 낮게 날아오듯이 엄청 낮게 날아온 미사일도 탐지하는 것을 해서 실증을 했습니다. 10여 미터 뭐 아파트 한 3층, 4층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비딩 사이로 가는 미사일을 이제
시야만 맞으면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낮게요? 네. 제가 방금 약간 오버해서 말해서 빌딩 사이에 있으면 사실 빌딩에 가려져서 탐지를 못하는데 일단 높이 그 정도 높이로 가는 평지에서면 레이더가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룩다운 능력이라는데 레이더 기술을 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초저고도 그다음에 초고고도까지 다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천공의 장점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영상에서 보는 거 보면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항 미사일 이렇게 오는 것도 쏴서 이렇게 가서 맞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을 이미 실증을 신기하다. 다만 이게 비싼 건 맞아가지고 아마 천공2 많이 팔릴 거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천공2의 제작사인 이제 LIG 넥슨이 체계 종합, 이 최종 생산을 담당하고 예. 하나 시스템이 여기에 대해서 레이더를 공급하고 미사일은 LIG가 만드는데 이 우리 국내 방산회사들도 천공2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공2가 아까 전에 1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훨씬 더 싸게 적 자폭 드론을 요격하거나 공격하는 방법도 우린 이미 개발을 해서 막바지에 다 있고 요게서에 대해서도 사실 수출 상담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천공2 네. 광풍이 지나고 나면 이 후속작에 대한 광풍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네 또 뭐 만들 거니? 막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너네 기술을 뭐 만들 거니? 예. 우리 미리 좀 줘. 막 이렇게. 예. 이미 몇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드론이 너무 싸거든요. 샤이드 드론이라 해서 이란이 쓰는 게 지금 한 싸면 2천만 원 선에서 하나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거리가 2,500km 됩니다. 엄청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예. 요거를 요격하는데 지금 40억이나 15억짜리 미사일이 비싸니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론 요격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드론 요격으로 최적화돼서 15억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드론 요격할 수 있게. 그럼 이- 탐지할 때 저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입니다. 드론이다. 그럼 요 싼 걸로 쏘는 거. 예, 그거를 일단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스타트업 중에 지금 이제 니어스레이라든가 파블로 항공 같은 AI 기반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과 드론을 결합하려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드킬 드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출 상담도 하고 있고, 하드킬?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 드론을 요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지금 많이 쓰는 거는 전파 방해라는 겁니다. 전파 방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물리적 타격을 안 하니까 이걸 소프트킬, 예. 소프트하게 줄이다 이건데. 지 혼자 떨어지게. 네. 근데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하드킬이라 하는데 이 옛날에 그 충각이라 해가지고 배랑 백기를 부딪힌 것처럼 드론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거죠. 드론을 드론으로. 네. 그래서 2천만 원보다 싼 게 드론을 만든 다음에 이 드론이 적 사이드 드론을 요격하면 가성비가 맞는 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드론에는 드론. 네,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 수출하고 벌써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이랑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한국군이 드론 방어 시스템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훨씬 더 이제 가성비가 생기는 거네요. 예, 공격하는 그렇습니다. 사람 예, 입장에서도 예. 보면, 야, 드론 탐지됐다 그러면 이제 드론들이 징 날아가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네요. 근데 또 뭐 레이저 방식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녹여버리는, 네. 태워버리는 그런 방식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은 천광이라고 하는데 천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인가 만듭니다. 제가 거기 만드는 레이저포 만드는 공장에 직접 제가 가봤는데요. 예, 예, 예. 그 생각보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레이저포를 만들어서 세계 그 첫 번째로 실전 배치를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요? 뭐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을 지키는데 벌써 지금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무기가 쓰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드론을 타깃으로 하는. 맞습니다. 그럼 네. 벌써 그게 레이저로 빨리 날아오는 드론을 지져버릴 수 있는 게 검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샤이드 드론이라 말하는 거나 아니면 북한이 사용하는 예. 그 드론 같은 게 대해서 그 비슷한 드론에 실제로 타격하거나 요격한 게 증명이 됐고 한 번 발사할 때 약 2,000원 정도의 전기세만 들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죠. 대신에 이제 전기요금만. 예, 대신 레이저포 자체는 좀 비싸긴 한데 얘는 그냥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그쵸. 예, 소모가 아니고. 아니 근데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영국인가 어떤 나라에서도 뭐 이제 막 테스트하고 언제 실전 배치 몇 년 남았고 막 이러던데 벌써 우리는 실전 배치가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진실을 말씀드리면 예. 대한민국 레이저 기술이 세계 최고는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 최고고 유럽이랑 이스라엘이 그 다음인데 그래서 뭐 광원을 뭐 수입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출력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게 그 출력 기준으로 100kW가 될 때까지는 시전 배치를 안 하고 개발만 하는데 아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그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한 일이 맞아요. 있어서 예. 아 근데 그 북한 무인기를 대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른 나라처럼 100kW급 출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그 북한 무인기부터 대응할 수 있는 출력부터 만들자 해서 지금 현재 30kW급이 지금 적용돼서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네요. 이렇게 드론이 지나가고 있으면 레이저 쏴서 오래 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레이저 최고 강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계 5손가락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보다 더 좋은 레이저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한 1에서 2초 정도만 지지면 그게 엔진이 떨어지곤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지져야 되고 우리는 대신에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미 블록 2라 해가지고 이 출력을 50km 넘긴 버전이 제작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100kW급이 달성될 예정입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거 몰랐던 거 진짜 많이 배웁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중동 사태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대공, 방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궁2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북한이 저렴한 그 장사정포 떼거지로 막 쏘아붙이면 이거 좀 천궁2 같은 그런 가성비 무기 있어도 좀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네,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부르는 LAMD라는 무기 체계가 지금 현재 개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그 말씀하신 그 북한의 위협 중에서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600mm 방사포라는 겁니다. 벌써 며칠 전에 이제 김정은이 김주애랑 같이 그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하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탄도미사일이란 게 있고 로켓이란 게 있어요. 예. 생긴 건 일반인 보기에 똑같이 생겼는데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싸고 정밀도가 높은 거는 탄도미사일, 좀 싸고 작고 정밀도가 떨어지면 다연장 로켓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쓰는 다연장 로켓은 230mm 뭐 이 정도인데 북한은 그걸 600mm로 만든 거예요, 직경을. 더 크게. 그래서 사실 미사일급인데 가격은 싸고 그다음 생산하기 편하고 많이 쏟아 부을 수 있고 그 김정은이 그 봤다는 이 발사 시험에서도 동시에 한 40기 정도를 한 번에 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천공2보다 저렴한 거 플러스 미사일이 저렴하지만 동시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대량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이 LAMD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는 천공2가 한 40km 되는데 얘는 한 15km로 짧아요. 대신에 천공2는 동시에 열 몇 개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요격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동시에. 네, LAMD란 건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내서 요격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요? 예. 미사일도 많이 싣고 동시에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연장포, 네. 장사정포 여러 개 날라오는 거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동시에 쏠 수 있게. 네. 그래서 천공2는 미사일 차량 한 대에 그 요격 미사일 8발 들어가는데 네네네. 이 LAMD라는 거는 미사일 차량 한 대에 요격 미사일이 32발 넣습니다. 와. 크기가 대신 작죠. 아, 작으니까. 예, 예. 그런 거를 만들고 있고 이번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가 이란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요게 대해서 이제 LAMD 같은 무기를 이미 쓰기도 하고 이 추가 수요가 있어서 저는 천궁2랑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고도 요게 이제 천궁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LAMD는 저고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LSAM이라고 하는 거는 고고도.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사드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중 방어인데. 네, 그럼 지금 천궁2 중고도는 완성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만들 게 저고도랑 LSAM인데. 네. 요건 아직은 안 된 거죠. LSM은 작년 말에 개발 완료가 돼서 올해부터 실전 배치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보기엔 이 미사일에 미친 민족이기 때문에 왜요? 여기 말씀드린 거 말고도 LSM도 LSM1이 있고 2가 있고 네. 천궁도 천궁2가 있고 천궁3가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LAMD도 LA1이 있고 2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 말 안 한 미사일도 여러 종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위협이 점점 더 발달하니까 1편에서 안 끝나고 2, 3편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현무도 5까지 나와 있고. 맞습니다. 더 있는데 그건 비밀. 또 6, 7 뭐 이게 뭐 한 17차, 18차 여도 있습니다. 마이가 많이 나오는 거 좋죠. 근데 요거는 LSM까지도 이제는 네, 거의 다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우리 힘으로 그러면 우리 땅의 방어 체계를 거의 다 이제 갖춰 나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초고도까지 다 완성되는 건 언제부터라고 보면 돼요? 네, 지금 한 2020
2028년까지가 이제 LSM이 완전히 완벽하게 고도 그 개발이 완료되는데 2030년대가 되면 LSM의 후속작 LSM2가 나옵니다. 요것이 바로 그 한국형 진정한 한국형 사드인데 성능이 사드랑 동등 이상이에요. 요거부터 LSM은 사드보다는 약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패트리어트랑 천공 관계처럼. 예. 그러기 때문에 요게 되면 완벽하게 사중 방어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점점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고도까지 커버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극초음속이면은 그거는 저기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예. 800km짜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일본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만드는 건 1700km, 그다음에 한국이 만드는 거는 500km 요런 게 있고 북한이 2000km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더 멀리까지 가는 걸로? 아, 요것도 사실 일반인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데 예.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실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초음속이면 음속보다 빠른 건데. 근데 제가 초반에 그 미사일 요격 이야기했을 때 탄도미사일 속도 마 뭐 7에서 10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게 기억이 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그 미사일들이랑 극초음속 미사일들이랑 속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마 5에서 마 10 사이가 그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얘는 그럼 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하면 예. 탄도미사일은 정해진 궤도로 갑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네네네네.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가 있어요. 극초음 미사일은 일단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일반 순항미사일처럼 비행기처럼 선회가 가능해서 일단 얘가 고도가 낮아서 조기 탐지가 불가능하고 방향을 전환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거기가 전투기가 미사일 피하듯이 네, 맞습니다. 미사일이 전투기처럼 방향 전환하면서 다닐 수 있다. 오, 네. 그건 진짜 무서운 거네요. 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빠른 건 아닌데 탄도미사일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는 똑같은데 그 미사일 좀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해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요게 용어에 대해서 생긴 오해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미사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그 왔다리 갔다리 미사일을 또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 또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게 천공3랑 LSM2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서로 이제 쫓기는 게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행히 창과 방패를 동시에 만드는, 그러니까 공격 미사일도 만들면서 방어 미사일도 만들고 그것을 사실상 한 군데에서 통제라기보다는 주관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 천공2 미사일이 이제 하나랑 엑선이 같이 생산하는 게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두 회사 별로 라이벌인 것 같은데 그죠, 사이도 안 좋은데. 어떻게 동업을 하냐. 요거는 국가가 개발을 한 다음에 야, 내가 천공2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사일 생산은 LIG 넥슨이 맡아, 레이더는 그 하나 시스템이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대해서 ADD라고 약자를 하는데 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우리 창이라고 하는 현무 미사일 요것도 개발을 주관하고 우리 방패인 천공2라든가 LSM, LAN도 이렇게 주관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회사에다 맡기는 게 아닌 거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대단히 조심스러우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그 심사를 합니다. ADD는 약간 엔비디아 같은 거예요. 칩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고. 파운드리를 누가 할래? 삼성이 할래? TSMC가 할래? 그게 LIG 넥슨과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또 공생을 해야 되고 그 하나의 그 생태계를 같이 또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단순히 그 라이벌 회사 이렇게 말하기에는 복잡 미미한 애정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네.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한 회사가 다 하면 싸우지도 않고 빨리빨리 할 텐데 예전에 어디였죠? 사우디용이었나? 어디 계약할 때 둘이 막 싸웠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이라크용 천공2 이라크. 이 수출해서 이제 그 금액 관련 문제랑 계약 세부 내용 문제로 싸웠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됐고 화해했나요? 예, 다만 그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좀 고민스러운데 지르세요. 지르세요. 어떤 일이 괜찮습니다. 있었냐?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우리나라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분들이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를 방문해서 천공2 포대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한테 야, 우리 천공2 미사일 어떻게 여쭤봤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대답이 너무 좋고 만족하고 100% 좋은데 한국인끼리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한국 기업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화해했겠네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썰로 풀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행한 국회 그 출장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라서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려를 또 표시하게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 조건 같이 일해야 되는데 라이벌이니까 계약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손해를 많이 입고 그렇죠. 손해 입으면 그 직장 상사한테 이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손해를 봤습니다. 요거 좀 대단히 민감한 거라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웠던 게 이런 거 담당하신 분들 다 제가 얼굴 보고 인사하는데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다 사정이 있겠죠. 특정 회사 편을 제가 들기 좀 곤란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간 원팀이라는 거. 원팀이 돼야 된다. K 디펜스는 원팀. 네, 맞습니다. 원팀입니다. 예. 그 천궁 이야기만 해도 거의 뭐 50분 넘게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딴 채널에서 잘 말씀 안 드리는 채널을 특별히 마이스트리 채널분에서 다시 찾아주셔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주시면 이게 또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취재하시는 분이니까 그 뒷이야기를 또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재밌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는 이제 재밌으라고 말한 게 맞긴 한데 투자 관점에서도 특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누가 사업에 이겼다더라 아니면 누가 어떻게 선정됐다더라 하는 걸 그냥 보도자료만 보지 마시고 이 사업이 그럼 누구 손에 갔으면 앞으로 어떻게 기업들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천궁 3 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엘셈 또 엘셈 2 네. 등등등 예. 방어할 어떻게 보면 뭐 공중 네. 영공이 넓은 만큼 미사일도 또 많이 또 개발이 돼야겠네. 이것도 그러면은 나중에 세트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LAMD부터 네, 맞습니다.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 우리 세트로 사시면은 싸게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영공은 다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로 다 만들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야, 이거 가슴이 벅찬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코스피가 외부 요소에 대해서 외부 지금 효과 때문에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 K방산 조금 덜 팔려도 좋으니까 미국이 요격 미사일이나 좀 중동 국가에 주면 좋겠는데 지금 중동은 평화를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러게요. 심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예.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